작은 서점.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에서 장강명의 인생책 코너를 맡고 있는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나이덕 시인님과 함께 하는데요. 신간 마음의 장소 서문에서 삶을 견디게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산책과 여행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책을 나누는 이 장소, 이 분위기가 시인님께는 또 어떻게 다가가게 될까 궁금해집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작가 나이덕 시인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시인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청취자 한 분이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시인님께서 장강명의 인생책 나온다고 하니까 수원의 한 고등학교에서 나이덕 선생님께 국어를 배웠습니다. 정말 인기가 많으셨고요. 그때도 워낙 눈에 띄는 선생님이셨지만 얼마 후 유명한 시인이 되셔서 깜짝 놀랐어요. 장강명의 인생책에 나오신다고 해서 무척 기대 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가르쳤던 학생들 기억나시나요? 제가 88년 2월에 네. 졸업하고 네. 3년 있었거든요. 첫 네. 직장으로 수원에. 네. 제가 그때 3년 있으면서 그 문예반을 처음 만들었어요. 아, 그리고 그 석벌이라고 석벌, 문예반 이름이. 예, 석벌이라는 학생들이 붙인 건데 네. 나중에는 이제 문예반이 없어지면서 석벌이라는 클럽으로 학생들이 계속 이어갔는데 네. 그러면서 약간 전설처럼 전해 내려온다 하더라고요. 반갑습니다. 공부만 많이 시키는 문제 많은 사학이었는데 그 속에서 저희가 이제 정교조가 일기가 시작되었고 네. 또 아이들한테 막 같이 글을 써보자 이런 좀 열정적인 선생이었죠. 왠지 이렇게 죽은 시인의 사회 뭐 이런 게 떠오릅니다. 예, 약간 그런 느낌의 시절이었어요. 네. 2부에서도 시인님의 인생책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세 권을 꼽아주셨었죠.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두이노의 비가, 스베틀라나 알렉시에비치의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두 권은 어제 만나봤고요. 오늘은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월든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월든, 어떤 책이죠? 시인님은 어떻게 접하게 되셨나요? 예, 월든은 뭐 모르는 분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뭐 월든은 30만 부 이상 판매가 됐다고 하니까요. 예, 그리고 제가 처음 읽은 것은 강승영 선생님 번역으로 네. 그 월든 초판이 1993년에 나왔어요. 월든이 좀 늦게 소개되었네요. 비교적 그렇죠. 온전하게 번역이 완역된 것은. 그러니까 소로는 워낙에 책이 많아요. 네. 이제 저의 경우는 이제 최근에 그 주석 달린 월든이라고 해서 아주 이 밤색 표지의 중후한 그 책인데 현대문학에서 나왔고요. 네. 제프리 크레머라고 하는 사람이 주석을 달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원문보다 양쪽에 주석이 훨씬 더 길고 풍부한데요. 네. 이거 읽어보면 주석이 더 재밌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것까지 다 알아냈을까 싶을 정도로 그 주석이 달린 월든을 주로 많이 읽고 이것은 강주헌 선생님 번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뭐 월든은 뭐 다 아시긴 하겠지만 1945년에 그 콩코드의 월든 호숫가에 네. 이제 그 에머슨의 땅이었죠. 거기에 이제 소로가 집을 짓고 아주 작은 오두막 그리고 거기서 최소한의 가구와 살림살이로 콩밭을 일구면서 자급자족으로 2년 2개월 이틀을 살았어요. 1845년. 예, 그렇죠. 1845년부터 2년 2개월 이틀 동안.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실제로 산 기간은 2년 남짓인데 월든의 전체 구조를 보면은 1년의 어떤 계절적인 어떤 순환을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앞에 경제편에서는 이제 어떤 문명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자신이 왜 이런 자급자족의 삶을 실험하게 되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짝을 이루는 이게 구조를 보면은 재밌어요. 그래서 이게
아까 10년 만에 완성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기의 그 자급자족의 기록을 그냥 일기처럼 쓴 게 아니고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서 네. 이렇게 완성도 있게 농축해서 재편집하고 그래서 원래 한 월든에 있을 동안 이제 그 전책 첫 번째 책을 쓰거든요. 네. 형하고 같이 그 강을 따라서 그 여행했던 메리맥강과 콩코드 강에서 일주일이라고 하는 책을 써요. 네. 그리고 월든의 앞부분을 쓰죠. 원래 뭐 그 책을 쓰려고 들어갔던 거죠? 원래는 월든을 쓰려고 들어간 것이 아니고 네. 그 소로가 이제 월든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이게 몇 가지 요인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굉장히 그 정말 절친한 친구였던 영혼의 소울메이트였던 형 존이 죽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상실감이 너무 컸어요. 아. 그래서 일종의 애도가 필요했고 조금 조용히 혼자 있고 싶어서 들어간 것도 있고 그런 애도의 행위로서 형하고 그 같이 여행했던 일주일의 여행의 기록 네. 그걸 쓰려고 들어갔었죠. 아. 그러면서 월든에서의 계절의 변화라든지 자연에 대한 것도 관찰해서 계속 초고를 같이 썼던 건데 아. 완성은 이제 월드는 나중에 하게 되고 네. 콩코드 강과 메리맥 강에서 일주일은 이제 거기서 완성해서 나오게 되죠. 아. 그리고 사실 이제 그 형의 죽음 이후에 조금 세상이 싫어지고 허무해져서 들어간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자신만의 좀 새로운 삶의 실험 네. 뭐 이런 것들을 해보려고 하는 이제 적극적 동기. 뭔가 이렇게 삶의 본질을 한번 이렇게 뚫고 들어가 본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주로 2년 남짓 살았지만 또 떠날 때는 또 이렇게 크게 뚜렷한 이유 없이 떠나게 되거든요. 자기가 이 정도면은 이런 삶의 방식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떠난 걸까요? 이 실험 이 정도면 괜찮아. 그렇죠. 다 했어. 그러니까 또 다른 실험을 하기 위해서 그냥 그 정도면은 그 실험이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고, 네. 그러니까 계속 평생 그렇게 살겠다고 해서 들어간 거는 아니었고요. 네. 예, 그것 자체가 하나의 실험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일련의 어떤 구조로 압축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서로 짝을 이뤄요. 독서와 소리들, 그렇죠? 네. 그다음에 고독과 방문객들, 네. 그다음에 콩밭과 마을, 호수와 베이컨 농장,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월든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구조화가 잘 되어 있고, 그래서 보면은 항상 그 단락이 시작할 때 앞장을 물리고 들어가는 접속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조를 갖고 읽어보시면 월든을 더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마냥 낭만적으로 뭐 자연생활 찬양하는 그런 게 아니라 지필면에서 봐서도 이렇게 구조를 가지고 잘 설계를 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쓴 책이기도 하고 또 내용도 어떤 자기가 이 삶의 방식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뭐 돈 얘기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나오고 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그 경제편이 굉장히 길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거 전에 문명사회에 대해서 비판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빚지고 농장 하나 소유하려고 계속 일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또 사치스럽게 소비하면서 그러나 행복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하니까 앞부분은 좀 문명사회에 대한 비판, 문제의식이 강하고 뒤로 가면 이제 자연의 생명력에 대한 예찬. 네. 크게 보면 그 두 줄기가 있는데 전반부가 이제 좀 더 거기 안에 있을 때 좀 썼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문학 작품으로서 나중에 이제 완성을 할 때는 한 8번 이상 고쳤다 그래요. 그리고 장고를 거듭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첫 번째 책이 네. 참담하게 실패하거든요. 그래서 1000부를 찍었는데 300부도 안 나갔어요. 그래서 700 몇십 부를 자기의 그 다락방에 쌓아놓고 한숨 쉬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두 번째 책만은 정말 절치부심하면서 10년을 고치다 보니까 처음에 원래 썼던 분량의 거의 2배 이상이 됐고, 네. 그래서 지금은 저로서는 월든이 단순한 어떤 실험의 보고서라기보다는 훌륭한 문학 작품이다. 네. 그렇게 생각해요.
굉장히 여러 곳에서 시인님이 월든을 추천을 해주셨더라고요. 뭐 소로한테 보내는 편지도 이제 어떤 잡지에서 연재를 해주시고요. 시인님께 월든은 어떤 책입니까? 왜 인생 책인가요? 일단은 뭐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좀 새로운 생각을 촉발시켜주는 책이고 네. 또 저 역시 어떤 이 문명이나 자본주의에 대해서 계속 좀 불편하고 뭔가 안 맞고 그런 속에서 뭔가 다른 식으로 사유하고 그런 점에서 어떤 문명 비판의 어떤 그 단서 같은 것들을 잘 보여주는 책이기도 하고요. 또 자연에 대한 관심이 많고 저도 이제 청소년기에 매일 해찰하고 학교 주변에 땡땡이 치면서 다녔는데 꼭 소로 같은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개미가 있으면 개미 굴을 파보고 뭐 거미가 집을 지으면 쪼그리고 앉아서 몇 시간씩 그걸 들여다보고 그래서 좀 그런 취향도 좀 비슷한 부분도 있고 근데 사실은 인생책으로 더 추천하고 싶은 책은 월든이라기보다는 월든은 제가 굉장히 여러 번 읽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30살 무렵에 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첫 책보다는 굉장히 본인이 공들여서 열심히 썼지만 청년기의 문학이거든요. 그리고 소로가 청년기에 썼던 예. 아까 말씀하셨던 그 처참하게 그리고 망한 사실은 월든 낸 이후에 소로가 굉장히 열심히 쓴 책들이 있어요. 여행의 기록으로 문명과 어떤 자연에 대한 네. 거대한 책이 2권이 있어요. 그게 케이프 코드와 소로의 메인 숲이라는 책이에요. 네. 그것도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읽는 사람은 많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2권을 읽으면서 소로의 어떤 스케일이 이렇게 커졌구나.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은 형하고 그 여행했던 건 강이잖아요. 네. 월드는 호수잖아요. 네. 그런데 케이프 코드는 완전히 대서양 바다. 네. 그죠? 네. 야생, 그러니까 인간이 이해하거나 길들일 수 없는 그런 자연으로 나아가거든요. 그게 케이프 코드의 바다와 그다음에 메인 숲도 그 굉장히 깊은 숲이잖아요. 미국 네. 동북부에 그 숲에 사는 아메리칸 인디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인디언에 대한 특별한 존경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메리칸 인디언에 대한 책을 쓰려고 방대한 자료를 모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소로가 조금 더 오래 살았다면 그런 책들을 볼 수 있었을 텐데 인디언에 대한 책은 나오지 못했고 메인숲하고 케이프 코드는 병상에서 결핵으로 이렇게 아픈데도 마지막까지 그 원고를 이렇게 다듬었다고 해요. 저는 사실 그러니까 월드는 안 읽은 독자가 이 2 책의 진가를 알아보기는 어려우니까 일단은 월드는 읽으시고 그 다음에 메인숲과 케이프 코드를 읽어보시면 한 청년의 자연에 대한 문명에 대한 시야가 어떻게 더 광대해지고 깊어지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로가 그냥 단순한 작가가 아닌가 보죠, 선생님. 저는 사상가, 철학자, 사회운동가, 뭐라고 규정할 수 없는 완전히 그 다면체적인 인간이고 정말 전인적 인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어떤 사상가로서의 소로의 어떤 그런 궤적을 볼 때 월드는 좀 초기 작품이다. 그렇죠. 그리고 호수 얘기잖아요. 근데 네. 이게 결국 거대한 숲과 이 야생의 어떤 자연이라고 하는 거, 그 앞에서 인간은 또 어떤 존재인가, 그 성찰은 정말 월든을 거기에 비춰보면 굉장히 좀 더 소박한 느낌이 있죠. 그 소로가 이제 월든에서 고독처럼 다정한 친구를 만나본 적이 없다. 이렇게 고독을 예찬을 하는데요. 고독이라는 거는 사실 외로움하고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결핍감이 아니고 네. 오히려 홀로 있음으로써 굉장히 충만해지는 굉장히 고양되는 어떤 감정이고 고도의 집중력이 생기는 그런 것을 저는 고독이라고 생각하고 네. 또 그 고독 속에서 비로소 평소에 이 문명사회 또 인간과의 만남에서는 만날 수 없었던 모든 존재들이 친구가 되는
그래서 계속 그 오두막에 계속 붐빈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도 와서 뭐 남겨놓고 가고, 뭐 어떤 사람은 씨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쓰레기를 남기고, 근데 또 오두척이나 동물들이 또 남기고 하는 흔적이 있고, 그래서 결국은 오두막에 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그 속에서 또 그 혼자 또 있는 시간, 그런 속에서 이제 책도 썼던 거죠. 그래서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좀 자기를 마주하는 그런 어떤 고독의 시간이, 장소가 이제 서로에게 필요했던 것이죠. 시인님한테도 그런 장소가 있나요? 저도 있죠. 늘 그 어디 가든지 저는 사실 이사를 되게 많이 다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여행을 가면 저는 아프던 몸도 낫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사를 되게 많이 했는데 크게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사하면 결혼하고 알아눕습니다. 네, 결혼하고 한 20몇 번 다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저는 되게 그 공간 장소성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늘 빠른 시간 내에 그 낯선 장소에 정착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동물처럼 영역을 탐색하고 다녀요. 그래서 그 동네를 한번 쭉 돌아요. 또 직장이 바뀌면 그 직장 주변을 다 돌아다녀요. 그래서 내 마음의 장소를 딱 하나씩 정해요. 어느 곳으로 이사를 어느 하시든 곳을 가든. 마음을 둘 장소를. 예. 그래서 예를 들면 광주에 제가 갔으면 무등산 아랫마을에 살면 거기 의제 허백년 미술관이 있는 또 어디에 그 무슨 나무 한 그루 이런 게 이제 나만의 나무, 뭐 나만의 정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뭐 카페 뭐 아니, 이런 그런 거 곳이 아니고. 예, 네. 대체로 자연인 경우가 많고요. 네. 그래서 그런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뭐 그곳은 혼자 가죠. 남한테 절대 안 가르쳐주고 그곳은 이제 마음의 성소 같은 곳이고, 힘들 때 지칠 때 가서 그냥 나를 내려놓는 곳이고, 새로운 에너지를 이렇게 공급받는 곳이고, 어쩔 때는 이제 막 직장생활 힘들 때 그 나만의 자리에 가면 그 막 그날 화났던 거, 누구에 대해 서운했던 거, 그런 것도 막 걔한테 얘기해요. 그 남한테.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를 받아주고 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고독의 장소, 위안의 장소,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각각 다 자기만의 월든을 생활 속에서 다 만들면 되는 거죠. 이게 사실 모든 사람한테 그런 장소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럼요. 예, 현대 사회가 그런 걸 제공을 잘 안 해주고 그런 게 필요하다는 사실조차 잘 얘기를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제 월든을 읽을 때 이렇게 살고 싶다. 저 같은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게 150년 넘게 170년 동안 계속 사람들이 찾는 책이 된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제가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소로가 너무 공상적인 주장을 하는 거 아닐까? 이게 과연 가능한가? 이제 점점 사회는 복잡해지는데 우리가 이렇게 월든 같은 곳에서 소로가 말한 대로 살 수 있는 걸까? 현실성 없는 얘기 아닐까? 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소로가 월든에서 보낸 그 2년 남짓한 시간이 어떤 현실성이라는 측면보다는 일종의 실험, 시도 자체가 의미 있는 거다. 네. 그리고 공상이라고 생각할 때 말하는 현실성이라는 게 과연 뭐지? 그거를 사실은 소로는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네. 조금 더 안락한 삶을 위해서, 돈을 좀 더 벌기 위해서 불필요하게 일하고 관계에 시달리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늘 현대인이 느끼는 게 뭐예요? 종일 바쁘게 일했어요. 새벽부터 막 네. 버스에 지하철에 시달리고 또 가서 막 그렇게 업무 처리하고 그리고 돌아와요. SNS 맨날 침 만나면 하고 종일 바쁘게 움직였는데 쌓이는 게 있어요?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런 속에서 계속 쳇바퀴 돌고 있는 현대인의 삶.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너무 사람들의 마음은 황량하고 가난하고 외로워졌고, 대중 속에서 정말 그 아까 말한 충만한 고독이 아니라 정서적인 어떤 외로움을 그냥 AI하고 대화를 통해서 그냥 달래면서 살아가는 이 현대인의 삶이 과연 현명한가? 다르게 살 수도 있어. 꼭 뭐 오두막집을 짓고 자급자족하는 그런 게 아니라 삶의 어떤 규모를
간소하게 만들므로써 더 풍요해지는 그런 삶의 방식, 더 간소하게 살아라. 근데 사실은 지금 기후위기 시대에 이 지구가 그나마 지속 가능하려면 소로처럼 살아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가장 지금 이 시대에 현실적으로 필요하고 정말 그런 소로의 이런 게 오히려 지금 와서 더 빛을 발하는 현실적 대안이 아닐까. 지금같이 계속 먹고 써대고 그냥 그 화석 연료 퍼대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시대고요. 네. 그런 점에서 오히려 소로의 간소하게 살라라고 하는 말, 네. 그거는 공상이 아니고 정말 이렇게 문명의 파국을 내다보는 신으로서 굉장히 예민하게 느끼고 자기만의 속도로 자기만의 규모로 살아가는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이라고 저는 느꼈고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은 저도 정말 동의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저라는 사람의 좋은 삶을 위해서도 그렇게 막 번잡한 어떤 막 그리고 막 풍요 이런 게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소박한 삶, 간소한 삶이 제가 더 충만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다. 이것도 알겠고. 요새 또 미니멀 라이프 많이 네. 또 추구하기도 하고. 많이들 추구하기도 웰빙 하고. 이런 거. 네. 그것도 동의하고. 인류 차원에서도 이거밖에 대답이 없다. 지금 기후위기 시대에 80억 명이 다 무슨 뭐 대저택 하나에다가 막 그냥 뭐 엄청나게 전기 쓰고 뭐 에너지 쓰면서 살면 이제 답이 없다. 우리 다 같이 망하는 거다. 다 같이 간소하게 살아야 된다. 이것도 알겠고. 근데 제가 그렇게 길지 않게 살았지만 반세기 동안 저나 제 주변의 삶이나 삶의 형태나 정확히 그 반대로 네, 가고 있죠. 네, 제가 쓰는 에너지도 이제 여름에 좀 더우면 그냥 일단 에어컨 켜고 겨울에 조금 추워도 뭐 난방기가 이것저것 그리고 뭐 접하는 어떤 그런 이렇게 정보 장치들, 단말기들도 수가 점점 많아지고. 그렇죠. 네, 근데 저도 실천을 못 하겠는데 뭐 남들이 실천 못 하는 거 보면서 뭐라고 손가락질도 못 하겠고 이게 뭔가 어디서 잘못된 걸까요? 저희가 혹시 무슨 대각성을 일으켜서 진짜 초월주의자 그룹 이 170년 전에 얘기한 거를 이제 한 세기 반 정도 늦게 대각성을 일으켜가지고 갑자기 삶의 방식을 바꿀 그런 날이 올까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살다가 월등 그리워하면서 점점 나빠질까요? 일단은 그런 전환의 계기를 우리가 한번 지나왔죠. 팬데믹. 팬데믹이 전환의 계기. 저는 그랬다고 생각해요. 그때는 그렇군요. 그래서 그 기후위기 그 지수들도 상당히 좋아졌었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반강제적으로 다른 삶의 방식을 삶을 멈췄잖아요. 네. 예, 멈추고 늦추고 강제적인 방식으로 네.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또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존재들의 힘과 위력 앞에서 인간의 문명적 시스템이 얼마나 허물어지기 쉬운 것이고 네. 취약한 것인가 또 느꼈고 네. 그래서 그때는 막 그 미세먼지도 없어져가지고 하늘 히말라야 맑았어요. 산이 다 보이고 네네. 잠깐 그랬죠. 네네. 그래서 그때 좀 각성하는 듯 했어요. 저는 사실 그때 그러나 끝나자마자. 그래서 끝나자마자. 그런 전환의 계기라는 것이 또 한두 번은 더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랬을 때 이걸 금방 다시 일종의 뭐 요즘은 회복 탄력성 그런 말 많이 하더만요. 레질리언스.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일단은 좀 바뀌었으면 그 바뀐 걸 어느 정도 좀 지속할 수 있는 힘은 우리한테 필요하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렇게 저는 이제 강연이나 심포지움 같은 거 흥미로운 주제 있으면 이렇게 들으러 많이 다니는 편인데 네. 최근에 좀 이렇게 이제 3월에 생명평화 전환 한마당인가 뭐 그런 게 열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생명평화 생태주의를 표방하는 여러 그룹들, 단체들이 모여서 3일 동안 포럼을 열어요. 그런 것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얼마 전에는 좀 소수 정당이라든 소수의 진보 정당과 청년들이 모여서 체제 전환 심포지움 같은 것도 열었는데 공통적인 게 정치 사상이든 생태 사상이든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매일 조금씩 이런 이렇게 어떤 점진적인 것보다는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가 전환에 대한 필요성 이대로는 안 된다. 각성하고 예. 네. 그게 결국은 어떤 초월 산업혁명이 막 밀려오기 시작할 때 네. 그 종교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초월주의를 모색했던 사람들의 고민이나 우리의 어떤 체제 전환에 대한 지금 누구나 느끼는 좀 필요성 같은 것이 네. 그런 식의 움직임으로 표출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은 다들 물밑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마치 중독된 것처럼 저는 요즘 참 되게 웃긴 게 쇼츠를 보면 안 좋다는 얘기를 쇼츠로 해야 되는 기묘한 상황인데 그래서 정말. 어느 정도는 좀 그런 거리를 둘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저는 이제 AI 같은 경우도 너무 급속도로 지금 1년 사이에 네. 거의 뭐 생활의 필수품처럼 돼버리고 무섭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저도 이제 연구년 마치고 학교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많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어떤 선을 좀 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걸 다 무시할 수도 없고 거스를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것에 묻혀가지 말고 자기가 키는 쥐고 컨트롤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네. 뭔가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 저도 많이 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이 시점에 어떤 노래 들으면 좋을까요? 제가 최근에 선물 받은 음반 중에 세상의 모든 음악 그 KBS 그 클래식 FM 네. 거기에 곡 중에서 이제 13집이 여행자의 노트예요. 그래서 여행하면서 여러 지방들 도시들 만나면서 그곳의 어떤 민속 음악이라든지 그곳의 풍경과 다양한 음악 장르들을 보여주는 곡들이 있어서 되게 요새 즐겨 듣고 있는데요. 마음의 장소에 딱 어울리는 그런 그쵸. 앨범이네요. 세상의 모든 음악 13번 네. 여행자의 노트에 있는데 그중에서 깔레도니아라고 하는 곡을 같이 듣고 싶어요. 네. 이것은 이제 더기 맥린이라고 하는 사람의 노래인데요. 깔레도니아라고 하는 것은 스코틀랜드의 옛 이름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도 스코틀랜드 갔을 때 그 정말 이렇게 쫙 펼쳐진 그 평원 이런 게 탁 떠올랐었는데 실제로 이제 이 곡이 쓰인 것은 그 건너편 브루타뉴 해변 거기서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어떤 스코틀랜드의 전통 음악 같은 것들을 잘 사용하면서 들어보시면 되게 익숙하실 거예요. 이게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뭐 어떤 축구 경기라든가 결혼식 이럴 때도 많이 트는 네. 그런 노래입니다. 깔레도니아에서 작곡된 노래는 아니고 깔레도니아를 보면서 작곡한 곡. 네. 네. 깔레도니아 듣겠습니다. 깔레도니아 들었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나이덕 시인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까 소로에 대해서 저희가 사상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시인님이 보시는 소로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히 듣고 싶어요. 낭만적 자연주의자라고 그렇게 뭐 표현할 수 없는 인물이다라고 하시면서 또 소로가 이제 당대에도 논쟁적인 인물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논쟁적인 인물인데 그러면서 많은 비판과 오해를 받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도 좀 들려주실 이야기가 있으시다고요? 그 하버드 대학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시에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하버드 대학 나와서 쟤 뭐야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고 실제로 네. 많은 사람이 또 그렇게 루저 취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하버드 대학이 졸업생들한테 이제 어떻게 졸업 후에 뭐 하고 있냐 설문을 보냈는데 네. 거기에 하버드 대학 졸업자로서 소로우가 나는 머리가 9개 달린 괴물 히드라다 이러면서 자기의 직업을 쭉 나열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재밌어요. 거기 보면은 네. 작가, 뭐 과학자, 그다음에 뭐 철학자, 정원사, 페인트공, 농부, 뭐 연필 제조업자, 학교 교사, 가정 교사 막 여러 개 철학자도 있고요. 네. 자신의 그 월드내 보면 앞부분에 철학자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그것을 어떤 사상적인 모색으로도 그 실험을 했던 거지 단순한 은둔자는 아니라는 거고요. 네.
그런데 이 모든 것 중에서 그래도 저는 제일 잘 어울린다고 생각. 그리고 이제 자기를 삼류 시인으로 이렇게 호칭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삼류는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 하여튼 못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식물학, 곤충학, 뭐 광물학, 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콩코드 박물관에 가면은 그 채집도 엄청 많이 했고요. 여행을 하면 항상 그 식물학 모자라고 해가지고 식물을 이렇게 여러 개 담을 수 있는 모자를 자기가 제작해서 네. 갖고 다녔고, 그다음에 또 그 콩코드와 호수에 그거 다 저기 측량했잖아요. 네. 그래서 측량 기사이기도 해서 공학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뭐 친구들 작가들 텃밭을 만들어 준다거나 뭐 에머슨의 집에 가정교사를 쓰면서 그 집 울타리를 만들어 준다거나 집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엄청 그 전인적인 인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목수로서 집도 혼자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19세기 지식인들 보면 약간 좀 전방위 지식인들이 있잖아요. 네. 그 기준으로도 좀 약간 특출한 그렇죠. 손재주까지 있는. 그리고 워낙 그 공학적인 게 뛰어나서 거기 가보면은 그 악기도 스스로 다 만들었고요. 예. 아이올리언이라고 해서 풍명금 이렇게 창가에 놓으면 바람이 연주하는 네. 그런 것도 만들었고, 그리고 또 원래 집안이 아버지가 연필 공장 했잖아요. 네. 그래서 형하고 뭐 대안학교 교사하다가 나와가지고 그 연필 공장을 직접 운영한 적도 있어요. 근데 사업가이기도 사업가이기도 했어요. 했군요. 근데 연필을 정말 그 좋은 연필, 옛날에 연필은 다 막 심도 잘 부러지고 막 나무도 거칠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하여튼 그 당시에는 소로가 생산하는 연필이 미국에서 가장 좋았대요. 그 시기에. 그래서 그런 정도로 뭔가 이렇게 현실적으로도 굉장히 그 부지런하고 영향력 있는 그런 인물이었는데, 우리는 굉장히 괴팍한 운동자나 직업 없이 빈둥거리는 그냥 자연이나 애찬하면서 반사회적인 인물, 이런 식의 소로로 잘못 알고 있는 거고. 지금 저희가 무슨 뭐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보는 뭐 이렇게 상처받아가지고 어디 산에 들어가가지고 자연인처럼 사시는 그런 분 전혀 아니고, 예. 굉장히 생활력이 강하고 독립적인 스마트한. 사람이었죠. 네. 손으로 모든 걸 다 스스로 만들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사상적으로도 굉장히 그 급진적인 사람이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나온 책 중에 재밌게 읽은 게 존 캐그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일터의 소로라는 책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게 되게 현대의 그 젊은이들에게 소로의 노동관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 광고 문구가 웃겨요. 퇴사를 고민하고 있다면 절대 읽지 말아야 할 책. 이게 뭐냐면 무의미한 노동을 하면서 네.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소로처럼 차라리 살아라, 그런 거를 알려주는, 그러면서 일종의 부지런한 갓생을 사는 N잡노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런 책들 뭐 자본주의와 월든 뭐 숲속에 뭐 이런 식으로 월든이나 소로 이렇게 언급하는 책들 요즘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젊은 세대가 되게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요즘은 이렇게 딱 직장에 매이지 않고 여러 가지를 병행하면서도 또 자기만의 어떤 뭐랄까요, 휴식과 여유를 즐기고, 그런 어떤 새로운 삶의 모델에 짝 소로가 어떤 점에서 굉장히 적합한 인물이기도 하다, 그런 거고요. 지금 대도시가 제공해주는 라이프 스타일, 그 삶의 방식이 좋은 삶을 별로 보장하지 않을 거다. 고연봉을 보장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거기에 그냥 계속 갈리면서 살지 마라. 네. 그런 얘기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또 사실은 노동 안 한 게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고, 다만 이렇게 시스템에 의해서, 상관에 의해서 재촉당하면서 살지 않겠다. 그리고 일을 하되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얼만큼 일할 것인가를 내가 선택하겠다. 자유로움의 어떤 추구의 방식을 소로가 보여주고 있다. 뭐 이런저런 비판이 계속 지금도 하는 분들은 합니다. 또 대표적인 비판 중에 저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소로가 했어야 됐던 가사 노동을 여동생이 대신해 줬다. 소로는 좀 이렇게 여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견해가 있었다. 요거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이제 소로 책을 읽다 보면 약간 여성을 비하하는 느낌을 주게 말하는 대목들이 가끔 있는데 네. 그게 뭐 여성 혐오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 개인에 대한 얘기지. 뭐 예를 들면은 그 오두막에 뭐 바가지를 빌리러 온 여인들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바가지를 안 돌려주고 갔나 봐요. 그러니까 물을 먹으려는 게 아니라 그 바가지를 가져가려고 했던 거다. 막 이런 식으로 그 여자들 비판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런 건 여성 혐오라기보다는 이제 자기한테 하나밖에 없는 바가지니까 너무 속상했겠죠. 그런 거고 사실은 저는 이제 소로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다가 참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소로는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여동생하고 굉장히 사이가 좋았어요. 그리고 네. 신념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어머니가 당시에 굉장한 개혁주의자였거든요. 어머니 신시아가. 네. 그래서 왜 그 영화 해리엇 혹시 보셨으면 그 노예 해방 조직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라고 네네네. 지하철도 어머니와 여동생이 그 이론이었어요. 아, 소로가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 지하철도 조직에 뭐 투신했다라는 게 어머니와 여동생. 네, 같이 덕분이었군요. 그 집안이. 그래서 실제로 도망 노예를 자기 집에 재우고 그 오두막에 재운 적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노예 해방 문제에서도 백인으로서의 기득권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인간을 그렇게 노예 취급하고 노예제를 유지하고 전쟁을 위해서 세금을 걷는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어서 나는 미국 정부를 단 한 번도 존경해 본 적 없다. 이렇게 쓰기도 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라는 게 남부에 있는 노동자들을 그 흑인 노예를 북부에 북쪽으로. 해방된 곳으로 이제 도망시키는. 몰래 이제 그 점조직들이 그쵸. 이 운동에 참여하는 백인 가정들이 몰래 숨겨가지고 조금씩 북쪽으로 이동시키는 예. 그거죠. 그래서 그때 노예들을 많이 이렇게 숨겨주기도 했고요. 소로도. 네. 그리고 또 그때 이제 급진적인 노예 해방론자로 존 브라운이라고 있거든요. 네. 근데 소로 책 중에 잘 안 알려졌는데 시민불복종만 이제 인두스에 거부하면서 알려졌지만 존 브라운을 위한 탄원서 이런 것도 소로가 썼어요. 네. 그리고 소로가 전통 미국인이 아니에요. 그 소로 집안이 헨리라는 이름도 그렇고 네. 그래서 프랑스에서 구교가 이제 탄압을 받으면서 그 미국으로 오게 된 앙리가 헨리가 되는 네, 거죠. 위구노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런 사람들을. 근데 그 위구노의 후예예요. 그 할아버지 땐가 왔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소로 자신이 그런 이주민 그러니까 이민자 집안인 거예요. 아. 그리고 당시에 제도권이나 뭐 하버드 대학 출신이면 할 수 있었던 그런 기득권을 전혀 누리지 않고 제도 밖에서 살아갔던 소수자였고 그랬죠. 그리고 이민자들이 만든 나라에서도 네. 비교적 최근에 이민 온 집안. 그렇죠. 네. 그랬고 뭐 종교적으로든지 뭐 국가에 대해서든지 당시 시스템에 대해서 다 전면적 거부를 하는 굉장히 무정부주의자에 가까운 사람이었고요. 그런 점에서 어떤 그 정치 사상사에서 굉장히 급진적인 그런 실제 발언도 많이 했고 실천도 했던 그런 사람이고 그래서 실제로 또 주변에 친했던 여성들은 많아요. 그래서 마거리 플러 같은 경우도 같이 잡지 만들면서 네. 그랬는데 마거리 플러가 그런 말 했거든요. 여성 보호를 뜨겁게 외친 사람은 대부분 흑인 노예에 대해서 그 옹호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결국 미국에서 초기 인권 운동은 흑인 운동과 여성 운동이 겹쳐 있어요. 그 점에서 어떻게 보면 여성 혐오론자가 아니라 여성 해방론자, 노예 해방론자에 가까웠던 사람이에요. 이게 막연히 생각하던 이미지와 소로는 굉장히 다른 사람이었네요. 네. 저는 청빈 주장하면서 이렇게 뭐 산으로 들어가가지고 뭐 이렇게 뭐 좋은 경치 감상한 선비 뭐 이런 느낌도 좀 있었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이게 낭만적인 자연주의자라기보다는 굉장히 사회적 인간이었고 철학적인 인간이었다. 현실에 관심이 많았죠. 개혁가이기도 했고 네. 또 자기 손을 많이 쓰는 그런 근육이 실제로 있는 움직이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 월드네도 보면은 의자가 3개 있거든요. 그 네. 오두막에. 그리고 실제로 내 오두막에는 의자가 3개 있다. 하나는 고독을 위한 의자, 것, 하나는 우정을 위한 것. 네, 그리고 하나는
이렇게 사교를 위한 사교를 것. 위한 예, 것. 그래서 네. 사실은 그 사교라는 게 사실 가끔은 필요하지만 우리 삶에서 그게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교를 이렇게 폄하하는 표현이 재밌어요. 사람들이 오징어처럼 주위에 먹물을 막 뿌리고 그 어둠 속에 자기를 감춘다 이런 표현 쓰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많은 사람을 만나고 살고 되게 누구하고나 원만하게 굉장히 잘 사는 것 같은데 사실은 오징어 먹물처럼 의미 없는 대화, 의례적인 대화를 나누고 실제로 자기가 정말 원하고 자기가 정말 갖고 있는 내면은 서로에게 잘 보여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현대인의 고독인 거죠. 가끔 그 먹물 헤치고 이렇게 산책하러 나갑니다. 인생을 뒤흔든 한 권의 책. 장강명의 인생책.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나이덕 시인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 이번에 마음의 장소 서문에서 저희 1부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삶을 견디게 하는 두 가지로 산책과 여행 꼽아주셨고요. 소로도 월든에 보면 산책하면서 봤다, 산책하면서 생각했다 이런 구절이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시인님은 산책이 삶을 견디게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네, 견디게 할 뿐 아니고 새로운 생각과 감각을 늘 저한테 채워주는 게 산책인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뭐 산책을 소로우처럼 하루에 소로우는 거의 산책이 직업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4시간 이상 안 하면 몸이 찌뿌두하다, 정신을 유지하고 살기 어렵다 막 이랬는데 저는 하루에 40분 이상 4시간은 안 되고 그래도 뭐 길게 할 때는 이제 여행을 가면 조금 더 네. 집중적으로 산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주로 걸어서 또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차 없이 서울에 와서 지내고 있는데 네. 그 시간이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운전을 했을 때보다 그냥 세상 사람들 속에 부대끼고 갈아타고 또 걷고 그러면서 그래도 내가 세상과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접촉하고 만나게 되고 그런 면대면의 그런 접촉의 순간들 또 혼자서 조용히 걸어갈 때 뭔가 이렇게 생각이 비워지기도 하면서 거기 또 뭔가 새로운 생각이 흘러드는 그 느낌이 참 좋아요. 저 소로에 대한 책 10년째 준비 중이시라면서요. 저기 올해 나오는지 여쭤보고 올해 올해 무조건 나와야 돼요. 다른 계획도 좀 여쭤봅니다. 소로에 대한 책은 그러면 어떤 여행 에세이와 뭐 소로에 대한 지금 이제 저희가 나눴던 이야기 같은 게 이렇게 간간히 섞여 들어가는 네. 그런 구성인가요? 예, 그 아르떼라는 출판사에서 네. 클라우드 시리즈로 여행기 형식의 전기죠. 네. 예, 그런 형식으로 지금 쓰고 있고요. 책도 되게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예, 그리고 화보도 많이 네. 들어가서 가서 이제 2번 가서 사진도 많이 찍어 갖고 오긴 했는데 한 절반 정도 남짓 썼고 저도 사실 이제 월든도 10년 만에 두이노이비가도 10년 만에 완성했듯이 저도 이제 10년째 이 책을 쓰고 있는데 네. 뭐 저기 수준은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 너무 기대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대신에 시간을 끄는 만큼 소로에 대한 새로운 면모들 있잖아요. 네.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을 그래도 많이 알게 된 것이 그래도 그때 바로 썼던 것보다는 좀 다행이다 이런 측면이 있고 조금 전에 들은 이야기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좀 알려지지 않은 면모를 좀 더 중심으로 놓고 쓰려고 하고요. 네. 예를 들면은 제가 2023년에 이제 가서 하버드 대학에 갔을 때 그 자연사 박물관에 가니까 소로와 기후 변화를 연결시킨 전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롭게 봤는데 네. 그 소로의 꽃을 찾아서라는 제목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소로가 아까 식물학자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콩코드에 서식하는 648종의 채집을 식물 표본 있죠. 소로가 648종의 식물을 채집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500종 넘는 그 식물 채집한 것들을 네. 하버드에 거기 보관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식물이니까 바스러질 거 아니에요. 네, 말랐으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거기서 다 디지털화했어요. 그래서 그 전시가 실물 표본 실물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었고 이렇게 그 이미지들을 네. 다 이렇게 디지털 이미지로 전시를 한 것도 봤고, 그리고 그 콩코드의 식물들의 야생화의 개화 시기를 다 기록했어요. 해마다. 그리고 진짜 학자였네요. 예, 식물학자. 그리고 예를 들면 월드노스의 해빙 시기가 언젠지 그것도 해마다 기록했고, 새들의 이동 주기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시민과학자로서 자연에 대한 탐구가 그냥 막 좋다가 아니라 정말 학문적인 태도로 네. 그렇게 다 기록을 했는데, 그게 바로 콩코드의 기후 위기를 측정하는 황금 기준점이 된 거예요. 그렇겠네요. 진짜 그런 꼼꼼한 기록이 그래서 150년 네. 이후에 지금 어떻게 됐냐. 그래서 그걸 또 연구한 학자가 있어요. 리처드 프리맥이라고 하는 사람이 네. 번역은 안 됐는데 월든 워밍이라고 하는 책을 써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2.4도씨가 기온이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 기후 위기 온난화 지수보다 더 많이 상승한 거죠. 월든 호수가 매년 이 얼음이 녹는 시기도 점점 앞당겨졌겠고, 그렇죠. 꽃도 당시 더 빨리 피고. 야생화가 개화하는 시기도 더 빨리. 네. 그리고 소로는 채집할 수 있었지만 지금 현대인은 채집할 수 없는 식물도 있을 거고, 아마 침입종도 그렇죠. 생겼을 그렇죠. 것이고 그렇겠군요. 그래서 그 소로가 채집했던 것 중에 27%가 멸종됐거나 멸종 위기에 있대요. 27%요. 예. 그리고 2.4도가 높아짐으로써 개화 시기는 꽃마다 다르지만 한 3, 4주 정도가 빨라지는데, 네. 이게 며칠 빨라져도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게 결국 뭐냐면 새라든지 그렇죠. 벌의 어떤 깨어나는 네. 시기, 운동 시기하고 엇갈리면 이제 못하는 거죠. 번식을. 그러니까 사실 이 개화 시기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이, 사실 소로우는 콩코드의 그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이렇게 200년도 안 된 후에 이런 기후위기 속에서 자기의 기록이 어떤 의미를 가질지에 대한 아무 생각이 없었겠죠. 그런데 기록함으로써 우리에게 그런 걸 제공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보면서 우리가 지금 문제는 느끼지만 뭘 바꿀 수 있겠어 이런 생각하는데, 우리가 일상에서 기록하거나 글로 쓰거나 증언하는 작은 행위들이 또 나중에 어떤 의미로 또 재발굴되고 필요해지는 시기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냥 그런 어떤 작가로서 좀 무력해질 때 내가 헤아릴 수 없는 어떤 내 문학과 내 실천의 어떤 의미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점에서는 희망을 좀 갖게 됐고요. 그래서 좀 소로의 그 책을 지금 이런 좀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얘기들 중심으로 잘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시인님, 저기 막판에 큰 감동 주십니다. 되게 기록이라는 게 지금 제가 뭘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도 100년 후, 150년 후에 정말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겠군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얼마 전에 2주 전에 회갑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실 작년에 좀 쓰다가 못 썼던 10년 일기가 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일기를 쓰신 건가요? 10년 일기를 한 칸씩 해서 10년 동안 쓰는 일기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새로운 뭔가를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가끔 선물로 하던 일기장인데, 저도 이제 한 권 작년부터 쓰려고 했는데 매일 그거 한 칸 채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시 이제 새해에 회갑도 됐고, 한번 10년 나의 60대를 기록해 보자. 소로가 사실은 이런 저작을 남길 수 있었던 게요. 정말 이 사람은 기록의 인간이었거든요. 일기를 뭐 엄청나게 남겼다면서요? 일기가 전집 20권 중에서 6권만 단행본이고요. 14권이 다 일기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일기가 결국은 작업 노트이자 자료집이 됐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하여튼 10년 일기를 다시 쓰자.
그것도 작은 지금 다짐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막판에 굉장히 큰 감동과 큰 다짐, 저한테도 좀 이렇게 영감을 많이 주십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신간 마음의 장소 저자 나이덕 시인님과 함께했습니다. 시인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이덕 시인님의 추천곡 오보의 연주곡인 원 들으면서 저도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설가 장강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